윤석열 당선인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새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동생 대학 동기가 선임된 데 대해 인수위가 모렴치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사와 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2년 전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사실을 진술받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최근 산업부와 교육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률은 1.5%에 그쳤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엔진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대표가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은행 대출을 어렵게 해서 집을 못 사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당장 목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돈 마련할 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서민들의 집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첫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라고 지시했습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다소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9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에게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LTV 비율은 4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돈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고 이른바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번듯하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찍힌 집 하나 장만 못한다고 하면 일할 의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생애 최초가 아닐 경우 70%로 단일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DSR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LTV 완화가 효과를 보려면 DSR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또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청년 무역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큰 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진 집을 팔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앞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방향이 나왔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양도세, 즉 집을 팔 때 매기는 세금 부담을 줄여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 입법사항인 중과세 폐지와 달리 한시 유예는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인수위는 4월 중 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주택자에 대해 30%포인트까지 중과세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고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문재인 정부 차별화 조치로 단계적인 양도세 중과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선 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4월 중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인수위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거 플러스 또 그 이후에 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 정도의 의견이.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 완화가 재건축 재개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집값 불안으로 이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줄여질 경우에 더 많은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짧게 잡은 것도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하반기 집값 동향이죠. 물건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다행인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겨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의 입주 7년차 아파트 단지. 3,800가구가 넘는 대단지지만 작년 11월 이후 매매가 없습니다.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점이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 그 당장은 많이 팔려는 사람들은 없는데 소유 기간이라든지 매가에 따라서 차익은 있기 때문에 차익의 베이스에서 50% 정도 내니까. 현재 양도세는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거래 가격 12억 원까지는 면제되지만 규제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없애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나 취득세 등 여러 부동산 세금 중 양도세 완화에 가장 먼저 나선 점이나 윤 당선인이 공약한 2년보다 짧은 1년을 완화 기간으로 잡은 건 많은 매물을 단기간에 유도해 집값 안정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저가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먼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져 핵심 입지의 집값은 더 오를 수 있고 하반기 집값이 오름세를 탈 경우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러면 이번 주 일요일 초대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후보가 거론됐는데 현재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를 맡길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인 한덕수 전 총리는 책임 총리제에 대해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협치는 시대 정신이라며 각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만 생각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초대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배경엔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돼. 총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과 한 전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협치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총리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읽힙니다. 여기에 국정 전반을 타협할 수 있는 경륜과 안정감도 인선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대내 위기 속에서 이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실 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최종 결심을 앞둔 윤 당선인은 아직 발표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들어가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친구가 선임된 건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에서 눈독을 들였던 자리였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회장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는 점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사장 전무가 아닌 상무가 브리핑을 합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분양 풍속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생 제이 씨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동기인 박상무는 두 달 뒤 전무, 2019년 9월 부사장, 지난 28일 대표이사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친문 인사다 보니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산업은행에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렴치한 처사라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특활비 논란이 자꾸만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 못한다. 전액 사비로 충당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까지 공개했는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실 저희 언론도 고민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편의상 A씨라고 하죠. 그런데 이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근무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김정숙 여사가 입어 화제가 된 흰색 정장. 국내 디자이너 A씨의 작품입니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김 여사는 중요 공식석상에서 디자이너 A씨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최소 20여 차례 착용했습니다. A씨는 디자이너인 딸과 함께 패션 브랜드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는데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디자이너 A씨와 오랜 단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이제 몇십 년 단골이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A씨의 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의 딸은 현재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딸이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다. 딸이 원래 같이 디자인을 도와주고 있다가 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이제 뭐 구매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중간에서 하게. 취재진은 디자이너 A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따님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인터뷰 안 해. 청와대 측은 A씨의 딸이 제2부속실에서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재산 공개에서 5년 전에 비해서 3억여 원이 늘어난 21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을 의식한 듯 5년간 생활비로 13억 4천만 원을 썼다면서 총 수입과 생활비 총액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은 사생활 영역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재산은 21억 9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1천만 원, 취임 직전에 비해 3억 200만 원 늘었습니다. 빚은 작년 대비 14억 8천여만 원 늘었는데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3억 8,800만 원, 김정숙 여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이 1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 때문에 빌린 돈으로 지금은 모두 갚았다며 김 여사의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진 딸 다혜 씨 재산은 독립생계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 논란을 의식한 듯 처음으로 지난 5년간 총수입과 생활비를 공개했습니다. 총수입은 월급과 책 인세를 합한 19억 8,200만 원인데 세금 3억 3,500만 원을 제한 13억 4,50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2천만 원 이상을 쓴 셈인데 청와대는 여사의 옷값과 계사료값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옷값 논란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나타냈지만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안보 사안이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사비로 썼다고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옷값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는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하고 찬성했던 여권 의원들의 재산 변화가 당장 눈에 들어왔죠. 법 통과에 찬성해놓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50% 가까이 올린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전셋값 폭등에 피해를 입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양 의원은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14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지난해보다 4억 7천만 원, 48%를 올려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 의원은 2020년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은 전월세 재계약 시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양 의원이 그런 식으로 전셋값을 올려받은 겁니다. 양 의원 측은 신규 계약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는 전셋값이 1년 사이 3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 통과 한 달 전 자신의 집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9% 올려받아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피해자가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똘똘한 한 채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당의 1주택 권고에 따라 지역구 주택 등 3채를 처분하고 강남 음마 아파트만 남겼습니다. 임 의원 측은 모두 매물로 내놨지만 음마 아파트만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위공직자들에게도 1주택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딴 주머니 찬 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공직자 재산 공개된 거죠.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7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중앙부처 재산 공개 대상자 816명 중에 11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16명이었고요. 가장 많게는 7채를 보유한 최종인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선 김오란 방역기획관, 이태한 사회수석 등 4명이, 장관 중엔 문성혁 해수부 장관 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7명 가운데 1명이라면 적지 않은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주택자 숫자는 좀 줄었다고 봐야 합니까?
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에게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말해왔죠.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자 2019년 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곤 팔라고 권고했고 2020년엔 정세균 총리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다주택자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33%던 다주택자 비율은 이듬해 19.5%를 거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4.5%까지 낮아졌습니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은 16명에서 4명이 됐고요. 8명이던 장관 다주택자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버티는 분들도 있다는 거군요.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경우에는 대전시 서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이태한 사회수석은 전북 전주 단독주택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의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4월 임명됐죠. 임명 직후 재산 공개 때 상속으로 한 채 외의 지분을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처분하진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 장차관들도 이 스웨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문성혁 장관 외에는 대부분 다주택을 정리했지만 관심에서 비껴가 있는 이 부처 1급 공무원,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중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7명은 강남 3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성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인 공직자들은 정부 방침에 호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다주택을 가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계속 보유해야 되겠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도 있죠. 예, 개인별로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집 가진 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워낙 유난스럽게 부동산 결벽증을 강조해서인지 역시 내로남불로 느껴질 수밖에 없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검찰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이른바 과학기술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전에는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연상 기자가 당시 압박을 받고 사퇴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원자력기술연구를 총책임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년 당시 연구원을 이끌었던 하재주 원장은 미국과 공동으로 파이로 고속로를 개발 중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 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로 고속로를 당장 중단하고 그 인력을 원전 해체 쪽으로 돌려라. 개발 중단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 A 보좌관과 시민단체가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높은 사람의 지시다. 나가지 않으면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로 고속로를 줄기차게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탈원전 정책의 마지막이거든요. 결국 하 전 원장은 2018년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표를 냈고 이듬해 검찰 조사 때 사퇴 종용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동부지검은 2020년 1월 사퇴 권고만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최근 비슷한 시기 사퇴 압박을 받은 다른 과기부 산하기관장 등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탈원전 수사의 연장선상 격인 과기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재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산업부에서 시작해서 통일부와 교육부 등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선 장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교육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었던 손광주 씨는 2017년 7월 통일부 장 차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천혜성 차관이 사표를 요구했고 뒤이어 조명균 장관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9월 1일 날 국회가 새 회기가 시작이 된다.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게 사표가 정리가 돼야 된다. 비슷한 시기 교육부 산하재단 이사장이었던 A씨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다며 바로 응하지 않자 다시 찾아와 오늘 사표를 들고 가야 한다고 해서 써줬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와 A 씨 모두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긴 2017년 8월 말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통일부와 교육부 관계자의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부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TV조선은 조명균 전 장관과 천혜성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입니다. 2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 예약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부분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형제가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의사는 심폐기능을 점검하고 기저질환은 없는지 보호자와 면담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면 그리고 맞게 된 백신 주사. 친구들에게도 접종을 권합니다. 안 아파. 빨리 맞아. 이로써 온 가족이 여름 휴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와이 가고 싶다고.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해야지 입국을 할 수 있으니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5에서 11세 314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여부는 자율이지만 고위험군은 얘기가 다릅니다. 당뇨, 고도 비만 이런 애들한테는 접종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에서 11세 가운데 접종 예약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10만 명당 4만 7,820명이 감염돼 2명 중 1명이 확진자인 상황입니다. 집단 생활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감염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아접종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몇 %가 코로나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혈액에 있는 항체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백신으로 얻은 면역인지 감염으로 얻은 면역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면역력 지도는 백신 접종이나 거리 두기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하는 영국의 한 병원. 혈액 안에 항체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면역력이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항체 조사가 실시됩니다. 정부가 진행한 최근 조사에선 대상자의 67.1%가 항체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의 대상자는 1,482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대상자를 10,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항체가 백신 접종으로 생긴 건지 확진이 돼 생긴 건지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숨은 확진자들입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데이터로서 알고 보다 세분화되고 효율적인 방역 정책의 토대가 될 거란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4차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오는 2분기 실시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관 5대4로 아슬하게 현행법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신작가단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현행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0개월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바늘과 색소를 사용하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한정된 의학 지식만으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현행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16년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위헌 의견이 많아진 셈입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비의료인들도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타투하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보여진다고 해서 뭐 죄는 아니니까 국회가 움직여주면 저희야 좋죠.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하는 건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국회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이 공장에서 대형 트럭 품질 검사를 하던 근로자 41살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캐비라 불리는 트럭 운전석을 올리고 엔진을 점검하다 갑자기 운전석이 내려오며 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점검 중에 그랬다고 하죠. 그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으로 수사 중에 있거든요. 예. 현대차 전주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1995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전주 공장만으로도 50인이 넘지 않겠습니까? 법의 적용은 맞아요. 이제 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대차 전주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규정 위반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래입니다.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60대 노인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시는 4년 전 전국 최초로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주차턱을 넘어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량이 후진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소리가 나서 놀라서 나가봤더만 차는 안 보이고 저 뒤에서 이제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제 낮 2시 반쯤 부산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주민센터 건물벽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첫 번째 충돌 사고를 낸 뒤 후진을 하다 30m 떨어진 이곳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됐더라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5층에서 추락했고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도 길 가던 할머니와 손녀가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7.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에 있던 표지석들이 사라지고 훼손돼 궁금증을 낳았죠. 범인이 잡혔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사람들이 정상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산기슭에 버려져 있습니다. 등산객들 발길이 닿지 않는 위험한 곳입니다. 100kg이 넘는 표지석이 사라지자 등산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지도 몰랐어가지고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이 한 달 동안 추적한 끝에 오늘 20대 대학생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곳 불암산을 포함해 산 정상 표지석 5개를 잇따라 훼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락산 정상 표지석을 맨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이후에는 지렛대를 가져가 표지석을 훼손한 뒤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등산객들이 표지석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거를 없애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분 안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에서 훼손된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 표지석 5개를 원래 위치로 옮기는데 최소 넉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도 바닥을 보이면서 건설 현장 곳곳이 비상입니다. 철근 같은 다른 원자재들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공사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현장.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최근 공사비 310억 원을 발주처인 조달청에 추가 요구했습니다. 철근값이 많이 올랐죠. 철근은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2배 이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달라는 건데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작년부터 자재값이 계속 많이 올랐죠. 민간공사 쪽은 어려울 거예요. 재건축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도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조합 사이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다음 달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건설자재 공급업체도 원료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품 가격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철근 공급업체들은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건설사에 보냈고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 공급업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료인 유연탄 수입 가격이 급등해 시멘트 공급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재값이 인상을 했다고 해서 공사비를 발주자한테 요구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원자재 업계와 건설사, 시행사 간 갈등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자칫 공사 현장이 멈출 거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내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지사의 대진표가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고 대선 직전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정계 은퇴를 고민했다는 유 전 의원은 당 안팎의 출마 요구에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인지도가 높고 중도 지지세도 있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데다 보수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합당 선언 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두고는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5선의 안민석 의원은 정치계 교란자라며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착한 선비형의 그런 후보를 원하실까? 결기 있고 강단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장을 놓고선 송영길 차출론이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을 받아냈다고 자신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대해서 지혜와 능력과 경륜을 모두 모아서 저희 약속을 힘차게.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불과 사흘 전 인수위의 첫 해촉 사례를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임명 당일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송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해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칼럼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만둔 겁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총장의 문재인 정부 초기 KBS 이사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수위는 민병주 전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연일 이어지는 구설수와 논란에 인선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과학기술분과에선 실무위원이 경호차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해촉됐고 정무사법행정분과엔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가 선대본부에서 해촉됐던 인사가 기용돼 논란이 됐습니다. 인수위 차원을 넘어 내각 인사검증까지 부실이 이어지면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배우인 브루스 윌리스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실어증을 앓고 있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배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LA에 온 뉴욕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소탕합니다. 5편까지 나온 시리즈로 브루스 윌리스는 스타가 됐습니다. So it's easy to sit up here and go, ha, we made a good film, it's wonderful. But you know what? It was scary when we first started. But 인류를 구하는 영웅이기도 했고 전율을 부르는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주인공으로 열연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에겐 올해 67살인 브루스의 은퇴 선언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가족들은 SNS를 통해 최근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게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어증은 대부분 뇌졸중이 원인이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거나 퇴행성 뇌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So it's a disruption to the language system. So it can affect people's ability to produce language or their ability to understand language. 아내 엠마 해밍과 5자녀, 전처 데미 무어는 가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브루스와 함께 인생을 즐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프로야구가 모레 개막합니다. 관중 100% 개막전은 3년 만이라 팬들의 기대도 크죠. 올 시즌 선수들이 꼽은 공공의 적은 이구동성으로 KT였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로 잔뜩 멋을 내고 강렬한 커플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10개 구단 대표 선수들. 공공의 적은 단연 지난해 우승팀 KT였습니다. 앞에 여기 KT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저도 작년 우승팀인 KT 위즈는 꼭 넘고 싶습니다. KT. 마지막 시즌을 앞둔 별미의 신장. 이대호를 향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친구의 은퇴를 바라보는 추신수는 통큰 약속으로 감동을 유발했지만 이쪽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1년 동안 무료로 마실 수 있게 해준다. 이대호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저희 팀 NL 리너스 있어가지고요. 시범 경기 타율 1위로 돌풍을 일으킨 제2의 이종범 김도영을 향한 이종범 2세 이정후의 조언도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얼굴은 훨씬 잘생겼고 25살 또 30살 도영이가 또 아버지를 더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치지 않고 올 시즌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도 시원하게 공개된 가운데 양현종은 2년 만에 개막전 선발 투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0도를 맞은 프로야구는 모레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인 스티글리츠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한국 새 정부에 충고를 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라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과 K정책 플랫폼이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은 글로벌 정치와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Russian invasion is a clear line of demarcation
in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which will be manifested in a new global order. Globalization, post-pandemic and post-invasion will be different. 신냉전에 대비해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더 많은 FTA로 경제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용적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윤석열 새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적 경제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requires explicit attention of the kind that a dedicated ministry would entail. Inequality in all of its dimensions undermines society, and Korea has taken leadership in this broader view. 포럼에서는 미국 중심의 쿼드 동맹에 가입해 북핵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Korea should join the 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I think Korea should join the Quad.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앞으로 글로벌 가치 동맹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은 지난 5년간 한국에서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이념적 구호가 정책을 대신했다며 급변하는 국내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이상호입니다.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TV조선 법조팀에게 2021년 올해 법조 언론인상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법조팀은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 소환 조사와 언론인 통신 사찰 등 불법 수사 의혹 사건을 잇따라 특정 보도해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은 새 권력기관 출범과 형사사법 질서 변화 속에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산과 들은 아직 황량한 잿빛 겨울인데 노란 꽃이 만발했습니다. 지난주 지리산 자락 구례 마을들을 감싼 산수유 꽃입니다. 섬진강 매화와 함께 남녘에 맨 먼저 상륙한 봄꽃이죠. 그런데 시인은 산수유 나무가 너추 위에 독감을 앓는 거라고 했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린 나무는 이 아침 기침을 한다. 마른 가지에 번지는 노란 열꽃. 서울 한강공원에도 노란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드나무들이 새잎도 나기 전 꽃눈부터 터뜨렸습니다. 옛 시인은 그러나 찬탄보다 한숨을 토해냅니다. 풀빛은 푸릇푸릇, 버들꽃은 노릇노릇, 봄바람 불어도 실험은 불어낼 줄 모르고 봄날은 도리어 마음속 한만 길게 늘린다. 봄은 어쩌면 계절병인지도 모릅니다. 가려움증처럼 움트고 발열하듯 꽃피고 어지럼증같이 아지랑이 어른거립니다. 달던 봄이어서 더 심란한 봄입니다. 계절의 봄은 분명히 왔지요. 꽃이 피었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왜 그리 냉각한지, 왜 그리 안 풀리는지, 왜 꽃을 좀 못 피우는지.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 스님은 어제 추대법회에서 어려운 법문은 제쳐두고 이렇게 쉬운 말로 적석법어를 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과 얼굴을 따스한 기운으로 녹여 웃음꽃을 피우자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나온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우리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종정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사람이 세세 하나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대인 신뢰도도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댈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코로나 탓이 크다고는 합니다만 모래알처럼 흩어진 한국인의 삶은 코로나 이전에도 유난했습니다. 2020년 초에 나온 OECD 삶의 질 지표만 해도 사회적 유대가 꼴찌를 기록했죠.
어쩌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사는 각박한 세상이 된 걸까요? 피부치는 아니어도 가족처럼 살갑게 마음 주고받던 옛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래서야 잘 먹고 잘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 이끌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가르고 쪼개기에 골몰한 탓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또 정치 탓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직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사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의 한국 관찰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가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3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기댈 곳이 없다 였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에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구름 사이로나마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오늘보다 차겠는데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신경 써서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안동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대신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제 점차 남해와 동해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이 벌써 4월이군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3월 3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